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준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몸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건강한데 부어서 부어서?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신경통이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수두를 앓고 나서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잠복해 있다가 피곤하면 이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알았는데 얼굴 쪽에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굴에 왔는데 그게 대상포진을 앓을 때 네. 그게 같이 오는 게 신경통이 같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신경에 숨어 있다 나오니까 보통 그래서 그게 신경통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오는데. 아팠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한번 크게 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이제 신경통이 다시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네. 얘기예요. 몸 상태가 조금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몸속 어딘가에서 계속 이제 콕 찌르고 꼬집고 콕 찌르고 이런 게.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주말에 좀 밥 좀 잘 챙겨 먹어요. 아,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네, 나머지는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먹는 거는 너무 과해서 문제지. 네, 먹는 거는 아니 무슨 우리가 유리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말에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몸 안 좋으면 진짜 전체적으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김민하 평론가도 하여튼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목이 안 좋다, 사실 신경통이 있다 이런 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죽을 병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계속 신경 쓰여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나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답답하고 그랬어요.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조금 좀 이렇게 다운됐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식 들어가 볼까요? 일단 그 신문 일면 2개 보여드리고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상속세율 최고 30%로 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일면요. 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용산발 감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중앙일보는 조금 했고요. 한겨레 신문은 그냥 드라이하게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KBS의 1호 진단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냥 일단 전하는 것으로 일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다 관련 소식을 일면에다가 올려서 이제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신문이 제일 눈에 도드라지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두 신문만 보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대통령실이 종부세 상속세 완화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또 방법론까지 거론한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태훈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KBS 1호 진단에 출연을 해서 네. 이 상속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니라 더 이상 기업을 안 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봤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이 상속세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종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몰려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세의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돼서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을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30%가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 50%라고 얘기를 하고 대주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땐 할증이 붙어서 최대 60%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최고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 한 절반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세제 개편 드라이브에 신호탄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뭘 그동안에도 감세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또 세제 개편해서 또 감세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밝힌 자리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세제 개편한 정도면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히던가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밝히고 나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서 KBS 뭐 이루어진단에 나와서 자기가 그냥 의견이라는 식으로 쑥 얘기를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부터 사실은 뭔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루어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고 나서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언론에 공지를 한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 톤 다운하는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가면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숫자 얘기하고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럼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성태현 정책실장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은 대통령실의 추가 공지는 톤 다운을 좀 한 거죠. 되게 웃기는 거지. 무슨 그렇죠. 얘기하자마자 톤 다운을 해. 그래서 그러면 짜고 친 거지. 그러면 왜 얘기했냐? 이 이제 의문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얘기했냐는 걸 두고 뭐 이 의도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애초에 이걸 깎아주겠다는 게 어쨌든 방향이라고 할 때에는 그게 맞냐? 이런 것도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네, 한겨레 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바로 지금 얘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이 사면 기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쓱 지나가면은 내용을 보면 그냥 비판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태우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루어진 날 라이브에 출연해서 상속세 전면 개편론에 가까운 구상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그가 언급한 최고세율 30% 안팎으로 인하 자본 이득세 전환 등은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만 거론된 방안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러니까 토론 대상에 머물러 온 구상을 성 실장이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불과 5달 전만 해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정책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성 실장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신중론을 보였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합리적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유보적 입장을 비춰왔는데 성 시장이 밝힌 개편 방안 가운데 기재부는 피상속일이 아닌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만 중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손질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일괄공제액 5억 원은 1997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자산가액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던질 성격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또 그 다음 단락이 더 사실은 주목을 끌었는데 성 실장이 이날 발언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성 실장도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거나 시행 시점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세제 당국인 기재부 쪽은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제는 국민 정서를 봐가며 조금씩 개편해 나가야 할 사안인데 명목세율 인하가 언급돼서 다소 당황스럽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쓱 꺼냈냐는 거지. 그럼 쓱 꺼내놓은 거지. 애드벌룬 띄운 거지.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 뒤에 뭐 종부세나 이런 거 말씀하시겠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최고세율이 얼마냐보다는 맞아요. 그 최고세율에 도달할 만큼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 최고세율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는 경영권까지 세습할 경우에 이제 할증이 붙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벌이 자기 경영권을 2세한테 그냥 세습을 해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50%가 넘는 거의 뭐 60%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물려줄 경우에 할증이 되니까 그렇죠. 60%로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면은 흔히 이런 얘기할 때 언론 보수 언론에서 많이 예를 드는 중소기업인데 그거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가업 승계 문제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어려서 결국은 이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결국은 뭐 펀드나 이런데 사모펀드나 이런데 팔게 된다 뭐 등등의 이런 거는 지금도 가업승계 공제라고 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맞습니다. 정도의 금액이나 그다음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승계를 받을 때 지금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액수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모로 이제 제도적인 게 확립이 돼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부자들 특히 굉장히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제도이다라는 평가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특히 유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라는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네네. 또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상속을 받을 때 물려줄 재산이 얼마냐 총액 대비 세금 이거 총액을 과표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세금을 이 총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줄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5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물리니까. 근데 한 사람한테 그 상속을 해주든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상속을 해주든 상속세는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매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액 세금 나온 걸 가지고 뭐 나눠 갖는 사람들이 나눠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체제인데 유산 취득세라는 거는 물려받을 재산을 나눠 갖는 걸로 일단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5명이 나눠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10억 원인데 2억 원씩 받게 되면 상속세율 기본 기준이 5억 원이니까 2억 원 받는 건 아예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건데 특히 근데 이런 데서 어디가 걸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일부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의 상속세율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뭐 지금 얘기하는 막 50%씩 걸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사에 전하는 것처럼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5,760명으로 4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맞는데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 비율은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효세율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대상자한테 이 정도까지 상속을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은 이만큼 되지만 실제로 내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만약에 적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제도를 바꿨을 경우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대상들은 누구냐. 물려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걸 그렇게 기준을 바꾸면 상속세를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게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속 안 받아봤죠. 전혀 뭐 상속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아야 될 판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상속세를 내보질 못해서 우리 보통 다 서민들은 물려받을 거라고 빚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아직 걱정할 거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속세율을 30%로 내려준다고 하면은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큰 혜택을 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겨레 일면 기사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생각은 아마 극박으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은퇴하고 집도 한 채 어느 정도 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화성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사실 나는 좀 충격받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난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상이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준석 대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그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안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가 자산을 뭐 내가 뭐 재건축 뭘 사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줬어.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좀 화성 쪽으로 내려가 있는 젊은 세대들, 특히 30대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서울에서 다 살고 싶지만 그 먼 거리까지 출퇴근하고 통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서라도 그 화성까지 내려가서 동탄에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 세대가 느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아, 이게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중에 가서 다음번 선거할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니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난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종부세를 폐지하느냐 좋지 않느냐가 곧 자산 불평등을 뭐 해소하느냐 아니냐의 기본적인 뭐 아주 기준이 되는 척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부세 얘기를 해도 지금 한글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세 25가 아파트 종부세 안 낼 수도 똘똘한 한 채 쏠린 가속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가의 기본 공제 금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할인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 표준의 종부세율을 곱해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금액 상향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대략 시세 20억 원 이하, 공시가 12억 원 안팎인데 이 아파트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폐지 취지에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공제금을 어디까지 올릴지가 관건인데 실거래 가격이 22억 원 안팎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면적이 114제곱미터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 올해 공시가가 13억 7천만 원으로 매겨져서 종부세는 13억 7천만 원인데 종부세가 45만 원밖에 안 냈다고 하거든요. 이건 자동차 2000cc가 안 되는 자동차를 1년 몰았을 때 내는 자동차세보다도 적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재산세 300만 원과 합치면 부동산 세금으로 재산세는 뭐 누구나 다 내는 거니까요. 세금으로 34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본공제금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면 시세 25억 원 안팎 아파트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이 아파트 소유주는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금을 20억 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면제 구간이 시세 20억 후반 아파트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강남 3구 중심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강남 3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반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재건축도 돼서 반포가 되는데 반포도 거의 종부세 안 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뭐 30평 이상 아파트에
반포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1억 막 2천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0평대 후반 정도 살기도 어렵잖아요. 20평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평당 1억 원이 넘으면은 벌써 20억대 후반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도 사실 종부세 안 내는 거야.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약간 뭐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돼서 조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과가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사실 네. 종부세 같은 세금은. 그런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완화해 왔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사람 중에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거의 99%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과 대상이 없는 상태예요. 거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종부세 개편을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처럼 요 중에서도 최상급지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종부세가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언론 이 한국일보 기사 등은 이런 상황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그러면 지금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자산 불평등에 관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정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56조 원인가요? 세수 펑크 났잖아요. 뭐 올해 지금 4월 때까지만 해도 한 8조 원 넘게 또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럼 뭐야? 이렇게 감세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걱정이 또 들기도 하고 도대체 그냥 자기 무슨 호주머니 쌈짓돈이냐? 그냥 감세주겠다고 툭툭 꺼내가지고 던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감당 못해가지고 그거 빚지는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말이야.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꺼내가지고 쓰듯이 쓰고 그 이자는 또 세수해서 물어주는 그래놓고 또 국채 발행을 안 했다고 또 큰 소리는 뻥뻥 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종부세가 지금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잖아요. 정확히는 종부세는 국세로 거둔 다음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줍니다. 근데 아니요. 그 일반 재산세는 국세고요. 종부세는 지방세잖아요.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고. 아 그런가요? 네, 종부세를 거둘 때 국세로 걷어서 그러면 원래 국세로 거두면 그거는 나라가 써야 되는데 그쵸. 종부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국세로 걷어서 이거를 지방에 교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 지방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쓰는 세금인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세 세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종부세를 많이 걷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이 국세로 걷게 돼서 이거를 지방에 내려주기 때문에 즉 종부세로 이걸 한정을 하면 수도권에서 거치는 종부세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반면 네. 지방세는 수도권에서 거둔 지방세는 다 수도권이 쓰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부세를 지방세랑 통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세화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합을 하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종부세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세수도 그 지자체가 걷어서 그 지자체가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세수가 늘고 지방은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서 걷어가지고 주던 종부세로 인해서 내려오던 지방교부금이 없어져서 지방은 말라 죽게 생긴다. 그게 경향신문의 기사인 거죠. 예, 사면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좀 헷갈렸네요. 두 개를 지금 잠시 예. 바꿔서 잠깐 왜냐면, 생각을 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교부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주는 걸 우리 보통 교부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 6천억 이상 급감 지역이 온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 6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명도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감액 비율이 4.8%, 감액 규모가 115억 원, 그리고 뭐 경북 울릉군이 3.8% 줄고 98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줬기 때문인데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2022년 6조 7천억 원이었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4조 2천억 원으로 37.6%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뒤에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있네요. 그 부동산 교부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액이 4조 9,601억 원 가운데 24.8%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이 됐고 75.2%는 비수도권에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 배분된 규모가 3조 7,300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전체 종부세수의 49.5%인 2조 3천억 원가량이 거쳤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 교부세액은 4,7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액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서울은 2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늘고 지방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보다 많은 부동산 교부세액, 받은 종부세액보다 받은 부동산 교부세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선 종부세 979억 원을 거두고 부동산 교부세액으로 5,078억 원을 받았다 그래요. 경북에서는 지난해 종부세액으로 1,257억 원을 거두고 부동산 교부세액을 5,28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심한 그러니까 지방이 받을 돈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종부세 걷어가지고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자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자체도 있다고 여기 나오는데 네.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전남 구례, 경북 청송 영양 울릉 이런 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울릉구는 부동산 교부세액 그러니까 종부세를 다른 데서 걷어서 내려주는 게 180억 원인데 울릉군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90억 원이다. 그러니까 거의 지방세 수입의 2배를 다른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에서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이 동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서 하는 뭐 사업도 지원할 것이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 나름대로 이제 젊은이들이 놀러 가가지고 뭐 핫한 뭐 이런 관광 그런 것도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지원도 하고 뭔가 지방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안 주면. 또 서울이 세수가 2조 늘면은 그 서울 사는 저도 서울 살고 김성환 평론가도 서울 살지만 그 2조 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지금 뭐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인다는 거는 그런 느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원래 서울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돈 안 받아도 돼 이런데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근데 2조 더 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에 어쨌든 지방에 가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지방을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지금 여기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정부 종부세 상속세 완화이고 지금 부자 감세 속도 낼 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태훈 정책실장의 발언을 쭉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 실장이 언급한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는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0여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당이나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내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상속세 역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받는 사람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다. 부자들은 환영하겠지만 빈곤층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작지 않다. 그런 다음에 그 경향신문 취재 아까 그 기사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중에 부자 감세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8조 4천억 원 덜 거쳤다.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의 38.9%를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더 펑크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 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직접 지원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자보다 빈자, 강자보다 약자를 먼저 챙겨야 할 때다. 지금이 부자 감세에 속도를 낼 땐가?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부자 감세를 적극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요지는 저희가 이 상속세, 종부세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 3면 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이복현 배임죄 폐지에 성태윤도 맞장구, 상법 개정 논의 산으로 갈 판. 멋있어요. 네. 금감원이 별걸 다 얘기해요. 금감원장이. 아, 그러게 말이야. 아, 금융위원장 있잖아. 금융위 결정에 따르는 게 금감원 아닌가? 근데 검사가 가더니 지가 금감원장이 무슨 세상 권력 다 진 것 같이 한다는 거야. 근데 어제 성태훈 실장이 KBS 이뤄진단 나가가지고 한 발언에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기사 보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로는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들고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한겨레하고 통화를 해서 설명을 했대요. 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형태의 상법 개정을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들이 배임 처벌을 당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반 주주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사의 결정에 일반 주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임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거 해서 뭐 이런 걸 하겠다면서 뭐 밸류업 뭐 이런 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 논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14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그래서 이 충실 의무를 이 일반 주주까지 져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그러면 충실 의무를 지지 않았을 경우에, 충실 의무를 그러니까 소홀히 했을 경우에 배임죄로 걸릴 수 있지 않냐, 일반 주주가. 일단 주주 권리가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사들의 책임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더 커지는 거지, 이사들이. 근데 그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해서 배임죄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사들은 뭐 하고 난 다음에 주주들이 뭐해, 그럼 손해 끼쳤어. 그런 다음에 너 손해 끼친 거니까 배임죄야. 그렇게 걸 가능성이 있다고 아우성을 치니, 자, 우리 근데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에 배임죄를 그러면 없애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임죄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게 일반 형사법에 더불어서 한 번 더 이제 강화해서 처벌하는 것들은 뭐 다른 나라에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배임죄에 대한 폐지론을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까지 이 뭔가 이제 돌발적인 발언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공매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복현 원장이 혼자 그랬으면은 또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저러는가 보다 했을 텐데 성태훈 실장이 딱 맞장구를 쳐줬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성태훈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다만 개인 의견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부처 간 대화가 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민감한 사안을 정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성태훈 실장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토론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예? 실제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의 의견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 기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포이즌 필 이런 기존 주제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3법 개정에 담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게 불만스럽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대요. 이게 다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불확실성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는 소관부처가 법무부인데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혼란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그냥 카드를 막 뽑아두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움직여줄 거야. 지지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줘. 당신들의 지향하는 이념이나 또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계속 봉사할 생각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거 아닌가. 또 뭐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21에서 26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5%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그게 뭐 제가 볼 땐 대북 리스크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툭툭 던지면서 책임성 없게 지금 던져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 여론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국정 운영의 방식이 뭐 사실 석유 가스전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동아일보 청광한 칼럼이 있습니다. 청광한 논설 주간이 쓴 칼럼인데요. 왕차관급 이복현의 오지랖.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글이 델라웨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델라웨어라는 주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근데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작은 줄걸? 그렇죠. 넓이가 굉장히 작은데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도 델라웨어가 있는지를 잘 몰랐대요. 근데 델라웨어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서 바이든이 델라웨어 출신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죠, 사실. 네. 근데 아무튼 바이든이 델라웨어 출신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델라웨어라는 게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데 네. 어쨌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델라웨어 회사법을 모델로 지금 그렇죠.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렇죠. 그것 때문인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법 개정안 내용은 이사가 충실의 의무를 지켜야 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를 하는 건데 예컨대 주주 중에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 어찌되건 단기적인 배당과 시세 차익 확대에만 관심을 두는 주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상법에 명문화를 한다면 리스크를 동반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은 할 엄두를 못 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업의 우려다. 그래서 특히 해외 투기 자본들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전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의무는 델라웨어 얘기를 왜 했냐. 기업 환경과 토양이 다른 델라웨어의 회사법을 베끼다시피 한국으로 이직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내용일 텐데 델라웨어는 기업의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해진 양식만 채워넣으면 1시간 안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증빙자료 전혀 필요 없고 실명도 필요 없다. 사무실도 필요 없다. 조그만 2층짜리 건물에 3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주소지를 두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의 기업인들처럼 배임죄로 처벌당할 일을 걱정할 일도 없다. 포이즌 필처럼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같은 것 하나쯤 회사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기업 활동에 짐이 될 일이 없는 데가 델라웨어다. 근데 이제 그것만 딱 떼가지고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맞겠느냐 이런 지적이고 배임죄 폐지 병행론을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복현 원장이 배임죄 폐지 병행론을 얘기를 하는데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고 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취지지만 이것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을 등가로 맞바꿀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만 없애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소관도 아닌 차관급 금감원장이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인가가 의문인 건데 현행법에 보면은 금감원은 금융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장의 역할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봐도 상법 및 형법 개정과 같은 중대 현안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정도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해야지 불필요한 혼선, 동요, 국정난맥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마도 이복현 원장은 최근에 하는 말 봤을 때 부총리나 주무장관 제쳐두고 자신이 앞장서 나서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 이게 합당한 태도냐, 이 나만한 인물이 그 윗선에는 하나도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기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 던져봐라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사들한테 부여를 하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배임죄로 걸릴 수가 있다.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네. 주주에 대해서 충실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니까 주주한테 돌아갈 이익이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당장 배임죄로 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배임죄를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구조는. 뭐 그게 그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주주권익을 늘리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델라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델라웨어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인구 100만도 안 되는 기업인데 미국의 주요 기업 500개 가운데 66%가 등기가 델라웨어에 있대요. 애플도 그렇고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도 전부 그 델라웨어에 본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델라웨어가 되게 특이한 게 델라웨어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직접 사업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아예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세피처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 근데 그 델라웨어주에 모델을 등록한 법인들은. 그 우리나라 법인세 다 없애주지 뭐 그냥. 어떻게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그마한 주인데 전체 주 운영하는 세금들이 거의 다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세피처 역할을 하면서 하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걸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니까 배임죄를 걸 우려가 있으니까 배임죄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상법에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들은 뭐 배임죄 논란이 많은 거라는 건 내가 알고 굉장히 혐의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 주주들한테 손해 끼쳤을 때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 뭘로 물지? 뭐 그런 생각은 들고. 더군다나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차관급 주제에 말이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위랄까요? 이런 입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겠지.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시절에 그것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자기의 최측근 부하 중에 하나였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금액락 하나로 이 나라의 어떤 이 경제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정책실장도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감세. 근데 또 금감원장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책실장도 문제인데, 근데 정책실장은 최소한 제가 이제 최소한이니까 정책실장은 최소한 대통령의 참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예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대통령 정책실장이면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공유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까야지. 그게 아니라 까고 난 다음에 개인 의견이고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 그렇죠.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간보는 거지 여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대통령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복현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뒤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기운 빼면 안 돼. 뭐냐고 석유가스전 발견했다고 그 대통령이 나와서 산자부 장관이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니면 어쩌니 140억 배럴이 있니 어쩌니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제가 시추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야.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동해 유전 사업 이미 1월부터 진행. 윤 대통령 나서며 투자 전략만 꼬였다. 이게 일면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6월 3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시추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석유공사는 이미 1월 달에 다 이사회에서 시추를 의결했다며. 그리고 중앙일보가 4월에 보도한 기사에도 올해 연말부터 시추할 거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엄연히. 근데 대통령이 시추 승인한 건 뭐야? 그럼 뻥이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일단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지난 1월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해 8관구 및 6-1관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동섭 사장을 포함한 제조기사 10명이 모두 출석했고 동해 심해 탐사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회는 2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는데 두 번째 안건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추, 내년 상반기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 등 구체적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이날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는데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계약 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6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국정브리핑에서 오늘 산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이렇게 밝힌 걸 두고 정치권 압박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정부는 중요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김동석 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심해 유전 개발은 해외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해외 국내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시기로 아주 크리티컬 중요한 시기다.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가격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고 가스가 난다고 우리가 값을 확 올리면 안 올 수도 있어서 아주 미묘한 게임이다. 우리 카드를 안 보여주고 우리 국익은 지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밸런스 게임이다. 참 유식한 말은 갖다 다 같이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김 사장의 발언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시점에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석유공사뿐 아니라 정부도 해외 개발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추정 수준인 자원 매장량 최대치와 분석을 담당한 자문업체 액트지오를 특정해 프로젝트 성사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경향신문 일면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6면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추 비용은 1,0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1,20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 대왕거래 탐사 재원 120억 확보, 880억은 불투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냥 밀어붙일 태세예요. 120억은 없는 돈 빡빡 긁어가지고 만들었다면 뭐 벌써.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근데 그 보도의 핵심도 남은 돈은 뭐냐 이게 돈 이거밖에 없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탐사 재원 120억 확보 880억은 불투명 이게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다른 예를 들면은 뭐 통신사라든가 이런 다른 그냥 그저 그런 뭐 다른 신문들은 제목에 880억 불투명 이런 얘기가 없어요. 120억 확보 간다. 우린 그냥 고. 출발하자. 석유 기차 출발 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 보면은 정부 관계자가 120억 원이 확보돼 있다. 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유공사가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하고 시추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인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추공 한 개를 뚫는 데에는 약 1,000억 원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와 석유공사 계획대로라면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 내에 나머지 880억 원이 있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880억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 5년간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정부와 석유공사 주장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어쨌든 5천억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어쨌든 확보한 게 지금 120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산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량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 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성공불량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할 때 그때 실패 이후에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 불용자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 불용자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불용자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도 완전히 다른 민간 기업이 해주던 거를 지금 공기업에다 해준다는 것도 문제고 성공 불용자가 나중에 파고 안 나오면 그냥 세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털어준다는 거잖아. 석유 안 나오면. 왜? 나올 가능성은 제일 높다며. 나온다며. 근데 왜 털어줘? 공기업이니까 털어주는 거 아니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싶은데 예산 줄 방법이 없으니 이 성공물 융자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꼰수를 동원하는 거지. 그렇죠. 정책적인 뭐 융자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국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아마 계산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그게 액수가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해줄 수 있는 한도가 크지 않을 거여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국회에 이런 그 결정의 국회 지원을 국회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석유공사 이사회가 먼저 시추 추진을 의결했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돼서 다른 언론 1월에. 기사를 보면은 네. 해명이 있어요. 네. 너네는 윤석열 대통령 발표에 앞서서 1월 말에 시추 계획을 니네가 이미 했는데 의결을 했는데 왜? 대통령은 발표하면서 시추 승인했다고 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산업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석유공사 이사회의 1월 시추 의결과 6월 대통령의 시추 승인은 범위가 다르다. 석유공사는 올해 말 1차 공 시추에 대해서만 의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1차 공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개의 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보고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다. 더 큰 문제잖아. 그러면은 의결을 할 때 우리는 딱 요 하나만 뚫어보는 거야. 이렇게 의결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최소 5개를 뚫어보는 계획을 가지고 그 첫 단계로 하나를 뚫어보자. 이게 아니라 뭐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를 뚫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앞으로 이 시추와 탐사 계획이 앞으로 쭉 가는 게 없이 어떻게 노르웨이 업체 시드리라고 시추 용역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만 뚫어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근거가 어쨌든 액트지오의 분석이나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액트지오의 분석도 하나만 뚫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게 올해 4월이라며요. 올해 4월에 받아서 크로스 체크했다며 액트지오 거를. 근데 어떻게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냐? 그리고 또 더 그거는 석유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이사회에서 저렇게 많이 1,000억 원이 드는 사업이야. 1,000억 원이 드는 사업을 시추 의결을 하는데 그걸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없었다고? 보고가 안 올라갔다고? 그걸 어느 누가 믿겠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끝인데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보고하고 이사회에 오늘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승인한 거는 5개를 하는 거고 석유공사 1월에 승인한 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지고 어떤 거짓말이 나올까 좀 걱정될 지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거기서 국정조사는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인권위 상임위원 뭐 회의 도중에 기자들 거기에 방청
방청하던 기자와 인권단체를 향해서 기레기 기사 쓰고 쓰레기 기사 쓰고 인권 장사치들도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한겨레 신문이 신면에다가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경찰 폭행 할복 권유 막말 김용원이 더 화려한 과거. 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검사 출신인 사람이거든요. 검사 출신은 검사가 얼마나 바닥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1990년 1월 10일 1990년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1990년이 김민하 평론가 몇 살 때예요? 저는- 엊그제가 뭐 엊그제 같은 건 똑같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엊그제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한 8살? 7살? 네. 굉장히 어렸죠. 네. 1990년은 그렇구나. 9살쯤 됐겠구나. 8살이 아니었을까요? 8살쯤. 그렇구나. 어렸구나. 90년이. 그렇죠. 네. 난 대학교 2학년이었어. 그러니까 엊그제 같으실 텐데 세물 해보면 이게 얼마나 거의 30년도 더 된 일이죠, 이게. 네.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게. 근데 30년 더 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30년도 전인데 그때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하고 술을 마시는 중에 경찰이 변태 영업 단속을 나왔대요. 근데 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1992년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996년도에 이제 거의 30년 전이죠, 이제. 그때부터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했어.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1996년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낙선했으니까 2000년 총선에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던 중에 1999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라면서 할복 자살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65cm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주고 여기가 영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나라당 김용호 의원이 어. 구청장 공천 대가로 이종옥 전 부산시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다가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예.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역시 남의 회사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김용원 의원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도록 시켰어요. 10명에게 무작위로. 그 전화의 내용은 김용호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한나라당은 고소를 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도 고소를 했어요. 왜 우리 네. 명의를 도용했느냐. 즉 이 전화에서 우리는 현대리서치 연구소인데요. 여론조사하려고 그렇지. 전화했습니다라고 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지.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무슨 검사 출신인데 너 자기가 할복 자살하라 그러면서 65cm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냐? 요즘 검사가 그런가 보지? 근데 완전 영화에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언론이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 검사구만. 근데 칼을 보냈다.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의 장르인데 저는 하여튼 칼을 보낸 건 일종의 협박 내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저의 이제 인식이 좀 삐뚤어진 건지 지금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아요. 근데 전화를 시킨 다음에 아직 저 형님들하고 같이 있었나? 아니요. 그냥 네. 이분이 평소에 하던 일들을 보면 네. 칼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저 양반 하던 걸 보니까 칼을 보냈을 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화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시켜가지고 네. 여론조사 업체라고 뻥을 쳐라. 그 다음에 김용호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라. 이걸 시켰다라는 거는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게 됐느냐 이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요. 지난해 1월 김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1순위 후보로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보 추천위는 김 의원이
1987년 부산 최대 불황화 수용시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울주 작업장을 수사한 이력에 큰 무게를 두고 높은 점수를 줬답니다. 김 의원은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아래서도 굴하지 않았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겨레 당시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한 인물 중 나머지 2명은 극우 유튜브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 김 의원이 그나마 나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을 추천했을지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김영호 상임위원은 군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군 사망사고 시 입회 권한을 지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검찰,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피해 진정사건을 다루는 치매구제 제1위원회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일본도 보내드려야 되나? 어?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기레기 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건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사설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기행은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윤일병 유족을 불법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합니다. 김 의원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건 언론과 인권단체 본연의 역할인데 근데 뭐 쓰레기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면서요. 인권위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권한 독립성이 약해지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그래도 지금 일부 상임위원들의 언행처럼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김 의원의 독선과 자충우돌. 그로 인해 인권위가 희화화, 무력화되는 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당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 마지막 문장, 야당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 여당이나 윤 정부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경향에서 생각했다는 뜻으로도 읽히네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소식은 경향신문 일면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전해드릴 시간이 벌써 35분 돼가지고요. 전해드릴 것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늘 피부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문제일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집단 휴진 중단을 위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어제 발표를 했고요. 정부는 바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대병원 무기한 집단 휴진 또 내일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게 됐다라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휴진 동참률이 의사들이 한 50%가 넘었다 그러죠. 오늘 아마 휴진을 하게 되면 중환자나 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환자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내일 동네 병원이 지금 휴진을 하게 되는데 동네 병원이 어느 정도 지금 동참할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파업 투표 때는 73.5%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진료가 완전히 멈추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 휴진 참여율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복지부 집계를 보면 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이 지난 13일 기준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6,300여 곳에 한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 이후 추가로 휴진을 신고하는 의원들과 미리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첫날 참여율 32.6%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협에서 동네 병원한테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들에 언제 영업하고 뭐 이게 예. 이제 휴진을 거기다가 써놔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잘 안 따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괜히 욕먹기 싫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 뭐 병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의사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공무원들 직접 와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소위 찍힐까 봐 겁이 난다. 세무조사 당할까 봐 겁난다. 그래서 나는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공권력을 다 동원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단 유진에 들어가는 이러한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경우에는 정부 네.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집단 유진이나 이런 거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병원에다 권고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진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이러한 손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라. 병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전면적으로 어쨌든 강하게 대응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뭐 정리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갈등의 구조는 좀 더 좀 첨예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돈 가지고 압박하고 뭐 공권력 동원해서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의사 증언할 필요 있죠. 그리고 의사가 환자들 버리고 우리 이익 챙기겠다 이런 거 다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사회 갈등 요인이 될 만한 문제를 잘못 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그렇죠.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건 명분이 없는데 그럼 사태는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네. 그럼 결국 정부가 처음에 2,000명 증원한다. 선 딱 긋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근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훈수도 있고 뭐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버린 거잖아요. 그 후과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없어. 이번 대통령의 성품과 스타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동해 석유가스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한 개 뚫으려고 했는데요. 5개 뚫을게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경영상 비밀이라 가지고 공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 세금 5천억 들어가고 앞으로 뭐 1조 원이 들어가니 이런 소리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파보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 이거 오히려 국민들을 협박하잖아.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가서 뭐 중앙아시아 순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일보 인문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3개국 순방 마치고 윤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답니다. 귀국해서 머리가 아플까 아니면은 개운할까? 오래간만에 중앙아시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별 큰 고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고민이 별로. 네, 그동안 뭐 기분 좋았고. 그러게. 개도 주고. 개도 뭐 안고 막. 네. 그러게 말일세. 뭐 거부권 계속 할 거니까. 거부권 행사 지금 여권에서 거부권 행사 계속 얘기 나오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 내 오늘까지 합의 안 되면은 상임위원장 나머지 7개 자리도 전부 가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는 답이 없고 국민들은 힘들고 그냥 뭐랄까 세금 깎아준다고 정치직장인 사람은 툭 던져놓고 근데 그 야권이 동의해줘야지 하지 법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툭 던지고 난 다음에 쓱 빠지는 거야. 국회가 뭐 법 바꾸겠죠? 그지? 왜 안 바꾸냐고 막 혼내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남 탓하는 거죠.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보수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민주당 막 들이다 욕하는 거. 참, 글쎄요.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개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세 개편할 필요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자산 가치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개편할 가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던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기하고 야당 설득하고 이런 게 아예 없는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는 아예 없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만하고 불통이고 독선이고 그냥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그러네요. 9시 42분인데 오늘 김민하 평론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 아니, 쉬어야 되는데 계속 정부 비판을 해서 네, 어디까지 하시나 네, 제가 이제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 내가 지켜볼 네. 거야. 그게 아니라 과연 어느 수위까지 갈까? 네, 과연 욕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네, 지켜봤습니다. 90년에 초등학교 8살짜리가 나 대학교 2학년이었어. 군대 갔어. 바로 그 다음에 있지. 알겠습니다. 아유, 좀 내일은 좀 좋은 소식, 내일은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